눈이 예상됩니다. 모레까지의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이 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이후 보름 만인 오늘 당무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최소 7명이 컷오프되는 경선 규칙을 발표했고요. 관련 내용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뉴진수 코너에서는 개혁신당에 합류한 김용남 전 의원과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차례로 모시고 공천 관련 논란 등 정치권 이슈들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타이완 총통 선거 결과 친미 성향인 민주진보당 라이칭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향후 양안 관계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서 타이완 총통 선거 의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첫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들려주십시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눈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이후 보름 만인 오늘 당무에 공식 복귀를 했습니다. 첫 일성으로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선거 의미는 정말 그런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단장님. 아니 제가 이거 피습하고 돌아오신 분한테 이렇게 참 말하기는 그런데 예. 아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나 하는 적반하장이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역대 이제 그 야당에 의한 거대 야당에 의한 여당 탄압. 예. 이게 바로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나오고 나서 계속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날치기하고 밀어붙이고 뭐 거부권이라고 하면서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거부권 전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가 그 전에도 이제 그 개혁 법안이라고 내는 거 예를 들어 뭐 우주항공청이나 이런 것도 예시적으로 하지만 그거 하나도 통과시켜 주지는 않고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발목만 계속 야당이 잡아왔는데 그거를 마치 과거에 대한 정권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야당의 발목 잡기가 결국 그 국민들로부터 야당 심판으로 귀결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 정권 심판론으로 하는 과거 회기적인 심판 이런 심판이 그렇게 되는 게 야당이 원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제 뭐 선거를 하는 게 잘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 여러분들이. 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려고 해야지. 그 과거에 뭐가 잘못했다 그 잘못 속에도 결국 야당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한 이와 같은 발언대로 뭐 전국이 흘러갈 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레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떤 생각이신지요? 여론이나 민심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번 임기 중에 시작하는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심판적 선거가 당연히 되는 건데 특히나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1년 8개월에 대한 심판 평가 선거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내용이죠. 네. 다만 이제 지금 당무 공백 한 2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이제 본격화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당무 복귀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이번 선거에 대한 성격 규정이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 대세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복귀 일성으로서 이제 어쨌든 선거 일정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이다라는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공천을 공정하게 해서 이번 선거를 승리하겠다 이런 자신감 보이는 메시지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또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은요. 그 정도면 망상이 아니냐. 누가 죽인다는 거냐라고 또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일성 어떤 의미가 있는 발언일지요. 원단장님. 근데 본인이 네. 굉장히 무슨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피해 호소인인지 피해자 코스프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아무도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 범죄자 말고. 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뭐 여당이 뭐 그 검찰이 뭐 그 본인을 죽여보려고 한다. 아니면 언론이 본인을 죽여보려고 한다. 뭐 그런 뜻으로 이런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도 수사기관도 너무 부려먹고 언론도 너무 부려먹어요. 아니 그 당군 이래 최대의 그런 그 토착비리. 예. 그런데 그 구조도 굉장히 복잡해요. 대장동 사업도 그렇고 백현동 사업도 그렇고 그거 조사하느라 진짜 이 그 공권력, 검찰, 경찰의 수사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내용도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언론사들도 그 사실관계 확인하느라 많은 지금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게 일단락 돼가지고 지금 기소돼가지고 법원으로 갔고 법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그런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지금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너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이거 조선왕조실록 500년 실록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흔히 뭐 혹자들 호사가들 이런 말까지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도 펜도 너무 심하게 부려먹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무고한 사람을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내가 꺾이나 뭐 이런 말씀인가요? 대선 이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겪었던 얘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 특정 대상의 비판을 초점을 둔 표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돌이켜보면 1년 8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보도 하루도 빠진 날이 없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제 계속 이재명 리스크를 얘기해 왔고요. 급기야 이제 뭐 경찰 수사 결과에서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테러로 인해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이제 복귀하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황 구도가 바뀌지 않은 부분을 좀 분명히 한 거고요. 이건 뭐 이재명 대표, 이재명 본인에 대한 어떤 국민적 지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 야권의 그 국민들이 야권에 지금 야당 민주당에 기대하는 바가 이런 부분이 있다. 야당 대표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실제 물리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국민 여론 이런 거를 직시해야 된다는 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과정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리더십은 확고하게 보여지고 일부 이탈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추가적인 탈당 내지는 동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번 총선을 확실히 승리로 이끌겠다 이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조기현 부위원장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래도 그 이제 보름 정도 공백 기간 동안에 특히나 민주당 인사분들께서 연쇄적으로 탈당한 일이 좀 일어났었는데 오늘 그 어떤 일성에 있어서 통합과 관련된 메시지가 좀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지적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메시지까지 좀 더 겸하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일단 인재 영입 행사에서 통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 내의 어떤 메시지로서 통합에 대한 것은 물론 이제 공천 과정에서의 또 이탈 내지는 동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는 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까지 그 연초 전국에 있어서 강조했던 통합 이런 내용의 통합은 이미 이슈는 지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통합의 이슈를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남아있는 과제가 중요한 거죠. 공천 과정에서 특정 어떤 계파
대해서 불이익 없이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 네. 뭐 이런 말씀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통합이라는 게 뭐 말로 통합했다고 해서 통합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탈하지 않게 당을 중심으로 단결을 하되 특정 어떤 정치색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천을 하겠다. 여기에 충분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원영석 담장님 반대로 아니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 저는 통합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당면 과제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시는 뭐 정권 심판론 좋습니다. 근데 그 지금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원칙과 상식, 뭐 미래대연합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죠. 그리고 서서히 이제 탈당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네. 그분들이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3당으로 제3지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메시지가 없다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당만 심판하고 정권만 심판하는데 민주당이 탈당한 분들이 자기를 이제 심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책임 있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분이시잖아요. 지금 한 1년 이상 이제 민주당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한 뭐 여러 가지 통합 시도라는 거는 뭐 당연히 했어야 하고 그 메시지도 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도 있었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저희가 앞서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드린다고 예고를 드렸는데 1918님께서는 야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첫날이라서 좋은 말이 오갈 줄 알았지만은 여야 한치 양보가 없네요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총선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은 반대로 최근에 그 지역구 사무실을 좀 확장을 한 게 전해지다 보니까 되레 계양을에서의 재선 출마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당내에서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해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실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뺏지다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지금 제1야당의 대표고요. 본인 중심으로 해서 이번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이 강력한 어떤 견제력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역할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어쨌든 선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고 그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결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굳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좀 강력하게 출마도 하시고 또 본인이 중심이 돼서 이 선거를 이끌겠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 당대표로서 지는 건 당연하고요. 네네. 그렇게 가시면 되지 뭐 불출마 얘기가 지금 나올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지역구랄지 아니면 뭐 비례랄지 이런 것도 뭐 지금 멀쩡히 있는 계양을에서 안 나올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우리 원단장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기존에 그 처음부터 계양을을 가실 때부터 그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체포동의안 방탄 때문에 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계양을에 있는 송영길 의원을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내보내고 그때 갑자기 인천에 계신 분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니까 서울시의 득표력이 상당히 저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지방선거가 패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의 국회의원 보궐에 출마한 거 그게 굉장히 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계양을의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어떤 더 큰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불출마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출마가 당을 위해서 유리한지 불출마가 당을 위해서 유리한지 그 논의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해서 배지를 다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불출마라는 거는 아예 그 전제되는 경우의 수가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역구에 지금 원희룡 전 장관께서 나오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두 분이 붙었을 때 그림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완승?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될까요?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믿을 것 없는 장사라고 보는 거겠죠. 만에 하나 네. 극적인 상황의 어떤 반전이 있어서 당선이 된다면 뭐 사기 대권 주자로서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겠고 네네. 전체적인 선거 상황상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지더라도 소위 말하는 졌지만 잘 싸웠다. 이게 이제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네. 지금 상황상 선거 구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지지율하고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계속 선거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적어도 1개월 내에 그 지역의 어떤 여론조사 이재명 대표 대 원희룡 전 장관의 구도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뭐 선거 시작도 하기 전에 원희룡 전 장관은 존재 자체가 잊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원단장님 모든 분들이 지는 걸 염두에 두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그 개항을 지역을 좀 아는데 네. 뭐 민주당세가 확실히 강한 지역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그 당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세가 약한 곳에 가가지고 출마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험지 나오시는 게 분명해요. 제가 볼 때는 인천에서 제일 힘든 지역 중에 한 군데 이미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원희룡 장관도 대권주자급이거든요. 3년 뒤에 본인의 어떤 대선에 대한 생각을 또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의 어떤 그 희생하는 모습, 희생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야당 대표,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한판 붙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 이기면, 그럼 본인의 그런 대선 주자의 그런 그레이드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거고, 사실은 아주 그 좁게, 그러니까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더라도 당세가 약한 곳에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원희룡 장관, 이게 굉장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험지 나오는 걸 평가할 부분도 분명히 있으면서 본인의 어떤 대선 구도 면에서도 굉장히 저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뭐 이분이 그 국회의원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도지사도 하셨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들어가고는 그게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그런 어떤 이재명 대표와 사전 그 예비 대선 구도를 치루어낸다는 거, 이거는 뭐 굉장히 전략적으로는 본인 개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봅니다. 두 분 뭐 말씀 중에 공통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좀 책임 면에서 그래도 어떤 분하고 붙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도까지 한번 향후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전국 순회 일정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한 장관.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제가 죄송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죠. 마지막으로 서울시당을 찾았는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전국 순회 좀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지 평가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원단장님.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뭐 20대, 그러니까 2015년에 당에 입당을 했는데 그때 이래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고 센세이션한 그런 이제 그 전국 순회는 없었어요. 사실은. 예, 과거에도 그런 적이 없었고, 게다가 이제 그 내용이나 이런 게 완전히 이제 좀 젊은 국민의힘으로 돌아왔다고 해야 될까요? 네. 메시지를 내는 것도 기존의 이제 메시지하고는 확실히 그게 70년대생으로서 내는 메시지는 달랐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떤 사고, 접근 방식, 비전, 뭐 그런 게 굉장히 좀 와닿게 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뭐 사실 1992 티셔츠를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역대 제가 당에서 이 정도로 홍보가 성공한 예는 본 적이 없어요, 정보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그 홍보라는 거를 굉장히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잘해보자라고 하면 홍보 비용 없다 그래요. 예. 홍보 예산부터 뭐 예산부터. 근데 지금 티셔츠 하나 입고 간 거잖아요. 티셔츠 하나 비용밖에 여기에는 소모되지 않으면서도 그 부산의 주민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부산을 깊이 아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1992가 가지는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누가 이걸 코치하는 수준에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코치할 만한 분이 보수에 그렇게 계시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본인이 잘 하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굉장히 희망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떠세요? 아주 가성비 높은 홍보까지 겸했다는 평가도 하셨는데.
사실 뭐 이 신년 인사의 자리잖아요. 예. 이제 당내 행사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 일정을 겸하기는 했고 이제 굉장히 호응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이제 집안잔치죠. 네. 굉장히 훌륭한 집안잔치였다. 이런 면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세가 기울고 있었던 당이잖아요. 힘들었었는데 네네. 적어도 국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것하고 또 보수 지지층의 결집 효과까지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성공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이 심판 여론이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효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2주가 뭐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네네. 중도 확장의 효과가 있을 거냐가 제일 관심의 포인트였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근데 향후 그러면 차츰 계속 좋아질 것이냐. 이제 그렇게 낙관하기도 힘든 게 가장 중요한 맥을 짚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윤석열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직격 거론하면서 다른 어떤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느냐. 네. 국정 쇄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내가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느냐였는데 네. 2주 동안 이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 메시지가 없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중도 확장의 효과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한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무를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 너무 분명히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여서 2주 동안의 뭐 대비는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 훌륭하고 멋져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까지 이어가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세 가지 조건에서 어떤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향후 행보를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극명하게 평가 갈렸습니다. 아주 가성비 높은 홍보까지 이끌어낸 아주 성공적인 순회였다. 대 가세가 기운 집안에서 집안장치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도 하나 있었습니다. 마포구의 현역 의원인 정청래 의원을 겨냥해서 운동권 특권 정치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 의원이라고 말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서 맞상대로 김경률 비대위원 출마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 전략 공천되는 걸 보면 되는 건가요? 아직 뭐 전략공천 지역은 공관위에서 이제 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험지는 경선까지 시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험지를 경선시키면 경선 과정에서 경선 우유증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세 지역은 뭐 경선 우유증을 감안하고도 당세가 좋아가지고 당선이 될 거다. 그러면 경선이 이제 뭐 무소속 탈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그 지원자가 몰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한테 조금씩 기회를 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는데 험지를 경선까지 시켜가지고 뭐 경선 의원증까지 줘가지고 뭘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사실은 선거 포기하는 게 될 수 있어요. 본선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 좋은 사람 있으면 저는 그 험지 같은 경우에는 전략공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꽤 상징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뭐 조국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일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인지도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비대위원이시고 게다가 이제 또 회계사로서 전문성을 가지면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떤 정무적인 플레이를 하신 그런 그 과거에 또 이력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김경률 회계사를 뭐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전략공천 뭐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 유사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의 뭐 원희룡, 지금 마포의 김경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민주당 인사를 정조준한 일종의 뭐 자객공천 아니냐. 그러면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혔었던 이 멋진 공천과 연관지었을 때 어떤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객이라는 표현 물론 이게 정치적 뭐 수사로 쓰이기 때문에 특정 어떤 상대 당의 특정 인물 상징성 있는 인물을 상대로 해서 또 뭐 주비대 후보를 내는 거는 늘 있어 왔던 거긴 한데요. 그게 이제 멋진 공천이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새정치 이후에 정치적 용어로 잘 이해가 안 되는 하나가 멋진 공천입니다. 멋진 공천. 공천이 멋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혁신
공천을 한다, 뭐 공정한 공천을 한다, 예. 세대 교체를 담은 공천을 해서 뭐 민심에 부합하는 공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멋진 공천으로는 어떤 공천을 해도 본인이 하면 다 이제 결과로서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것 같은데 네. 통상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현격한 지역에 상징적 인물을 내는 방식의 어떤 선거 전략은 모든 당이 써왔죠. 그런데 어제 그 마포 같은 경우 발표한 거는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역위원장이 있고 선거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천 시스템 전날 발표했습니다.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하겠다고. 근데 그 전날 저녁에 뭐 김경률 의원이랑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한동훈 위원장이 뭐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쓰겠다고 하셔서 일부러 이런 거를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사투리로 이런 걸 밀실 공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거잖아요. 공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얘기했는데 하루 만에 무색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글쎄요 이게 마포에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공천할지에 대해서 일단을 봤다. 이런 방식의 이게 민주당으로에 대해서는 자객 공천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당 내에서는 아마 뒷목이 좀 섬뜩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소위 말하는 공천 학살 예. 이런 거에 예고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뭐 반박하실 만한 의견 있으신가요? 그런 아니면 예.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청래 의원 다음으로 이 의원의 여기라고 짚을 수 있을 만한 그다음 소위 말하는 자객공천 지역은 여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된 곳이 있을지요? 근데 뭐 다음 지역이 어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보다는 제 네. 생각엔 좀 그래요. 그 정성호 의원 지역구 네네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있는 그 소영교 의원 계시죠? 예, 예. 그 지역구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인 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자객공천이라는 게 일본 용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21대 때는 민주당이 이렇게 고민정 의원을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의 지역구에 배치하고 그리고 이수진 의원을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배치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그게 언론을 주목시키고 그런 언론을 주목시키는 효과가 긍정적으로 그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자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만드는 그런 기획하에서 네. 그 자객 공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그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실세예요. 네. 오른팔이고 본인은 맨날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현근택 그 문자, 부부 사건 예. 관련해 가지고 예. 본인이 이제 최고 실세라고 이렇게 뭐 만천하에 공표가 된 건데 정성호 의원이 그러면 지역구에 계속 발이 묶여 있도록 공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바빠야지 그 중앙에 신경을 못 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바쁘니까 지원 요새를 딴 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역구 내에서 명함 많이 돌렸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세훈 시장 나경원 의원 성공 당선됐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그 지금 굉장히 그 브레인으로 오른팔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오른팔을 못 쓰게 하기 위한 공천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죠. 최고위원이 와가지고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최고위원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그 굉장히 이렇게 좀 강한 상대를 붙이면 또 지역구에 있어야 돼요. 여의도 지금 와가지고 국회의사당 와가지고 뭐 최고위원회 하기도 부담스러운 거야.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국민의힘이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짧게 여쭙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그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사선 중진 의원분들하고도 좀 식사도 했는데 그 3선 이상 동일 지역구를 유지한 의원은 감점을 한다라고 밝힌 것 관련해서 네. 중진분들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니 15% 감사님 뭐였던데요. 15% 감산 가지고 반발 있을 정도면 중진하면 안 되죠. 되게 큰 동요는 없다. 네, 제가 볼 때는 동요받을 정도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 제 3지대 관련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금태섭 그리고 조성주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선택이 오늘 제3지대 정당들을 향해서 단일 정당 논의를 서두르자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설을 전후해서는 통합정당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새로운 선택의 제안에 다른 세력들 호응이 있을지요? 우리 조 부위원장님. 현실 정치 일정 때문에 예. 좀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구정 전후로. 예, 예. 그리고 또 2월 14일까지 기호 3번을 번호도 누가 나와야 달느냐가 되고요.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 단일 정당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 또 지금 새로운 선택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 뭐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닌 제3당에 대한 큰 부분에 있어의 명분 여기까지만 동의가 돼 있지. 예. 실제 이분들이 지금까지 정치해왔던 과정을 보면 이분들 간의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이 단기간에 어떤 향후 정치를 같이 하는 것으로 명분과 대의 또 정책까지 일치를 시키고 네. 거기에서 이해관계까지 조정이 가능할까? 저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현실적 정치 일정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선택은 이런 제안을 한 것이고요. 네네. 이준석 전 대표, 뭐 이낙연 전 대표 흔쾌히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자기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탈당하면서 같이 나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느냐 이 이해관계를 마지막에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조율 과정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빨리 단일 정당 논의를 하자고 하더라도 예. 지금 이 창당에 대한 어떤 속도도 다 다르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도 최근에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선봉에서 좀 더 야심가적인 측면이 돋보였으면 좋겠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고 낙준연대 이게 성사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계속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 먼저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실제 3당 이슈를 본인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향후에도 주도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또 새로운 선택까지 1대1로 해서 당의 시스템이라든가 주요 의사결정 그리고 공천까지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제3당 상세력은 선거 연합이 됐든 단일 정당이 됐든 본인이 주도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 아주 느슨한 정도의 선거 연대까지는 뭐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범위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공동의 장기적인 어떤 정치 비전까지 같이 하는 정도의 연대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 공통적으로 좀 여쭙고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뭐 느슨한 선거 연대 정도 말씀하셨지만은 제3지대 세력이 정말 거대하게 잘 모였어요. 제대로 뭉쳤다고 가정을 했을 때 향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표를 더 가져갈지 아니면 민주당 표를 더 가져갈지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단장님. 저는 그 제3지대의 특징상 민주당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그 제3지대의 성공 여건은 지역하고 대권 후보입니다. 근데 제3지대에서 뭐 이낙연 전 대표는 결국 이제 호남이라는 그리고 스스로 이제 또 대권 주자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지만 대권 후보급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떨어져 나온 제3지대는 지역과 대권 주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현역 의원들이 벌써 3명이 나갔죠. 이 현역 의원들이 다 현금입니다. 선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나가겠지만 5명까지 그 받게 되면 선거 보조금이 확 뛰고 뭐 그 20명을 만들면 100억이 넘어가요. 그 정도로 이제 자금까지 확보되는 그런 이제 그 제3지대가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역이 없어요. 어느 지역을 근거 삼아 가지고 움직일지 지역이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권 주자는 이준석 전 대표 대권 주자는 아니에요. 대선 경쟁이나 이런 판에 한 번도 본인이 나선 적은 없어요. 물론 당권을 가졌었지만. 게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반윤에 기대는 정권이지만 적통 경쟁을 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이미 두 번째 탈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DJ 쪽에 출입을 하면서 동교동 출입하면서 그 정치 입문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DJ의 나름 이제 개파라고 볼 수 있는 분이고 그러면 노무현 문재인 쪽과 DJ 쪽과 적통 경쟁을 하는 연장선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더 이렇게 의석을 잠식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조기현 부위원장님. 글쎄요. 그 어느 지지 세력이 더 이탈할지를 지금 계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이제 제3당의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고 그렇죠. 선거 구도상에도 3세력에 대한 어떤 지지 의사가 확고하게 막 지금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탈하는 분위기는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정권 심판 여론이 높은 선거고 갈수록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 더 강해질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걸 상쇄할 정도로 3당에 대한 어떤 열망 또 3당이 제시하는 비전에 대한 중도부터 이렇게 확고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민주당에서 더 이탈을 해서 민주당이 불리할 거냐 이걸 뭐 지금 계산한 거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2016년에 국민의당에 성공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 기반이 분명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탈한 거죠. 이제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지지 기반이 있는 3당을 만든 건데 지금 뭐 이낙연 전 총리가 호남 출신이긴 한데 호남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지지가 확고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 조사에서는 뭐 일부 이탈이 있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3당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다는 전제 하에 그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이 이탈을 누가 더 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3당의 어떤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의 어떤 이탈 여론을 보고 누구한테 더 불리할까 이거를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뭐 다음 달 설날 전후해서 제3지대 빅텐트 어디까지 연대를 할지 그 모양새 좀 지켜보면서 전망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눈과 비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더욱 안전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서종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서종에서 금남터널 사이로 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송내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시흥부터 정체고요.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노지 분기 점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 심합니다. 이 사이 계양나들목 진출램프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이 계양나들목 진입램프 2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달래내고개 부근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한남부터 정체 매우 심합니다. 서울시내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복정나들목부터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은램프부터 종암분기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에 합류한 분입니다. 천아용인의 새로운 용,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뉴 드래곤 형입니다. 위원장님 그 새 당 또 새 직함으로 소개를 하게 됐는데 개혁신당이나 새 일터에서 잘 적응하고 계신지요? 어유 바빠갖고요. 뭐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 일당백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도 무겁잖아요. 전략기획을 다 아우르는 위원장이시니까요. 정책도 합니다. 월요일 날은 제가 정책 발표했습니다. 이게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요. 인석 정강정책위원장하고 요즘 말로 케미가 잘 맞으신지. 왜냐하면 과거에 윤석 위원장하고 공개 설전도 있었기 때문에요. 어떠세요? 그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 방법론 뭐
그거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투닥투닥했던 것이고요. 네. 지금은 같이 일을 해보니까요. 제가 직장 생활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 예. 일을 같이 하면서 이 사람 정말 스마트하다, 머리가 좋다라고 느낀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예. 확실히 스마트해요. 그렇습니까? 예. 어떤 메시지랄지 뭐 효과적인 측면이랄지 이런 게 되게 명확한가요? 아니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네. 이해도가 엄청 높고 빠르고, 빨라요. 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아주 일하는 건 재밌습니다. 네, 지금. 네. 예. 사실 그 위원장께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도 함께 하셨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친윤석열계다 혹은 뭐 대통령과 가깝다는 인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 소속을 놔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뭘지요? 좀 여러 가지가 쌓이긴 했는데 예. 가장 결정적으로 실망한 것은 작년 3월 8일 날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아, 네. 거기서 뭘 보셨나요? 아니, 노골적으로 그렇게 개입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주저앉히고 뭐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후보들을 두들겨 팼죠. 그러면서 당시 김기현 대표를 거의 만들었잖아요. 네.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 가능한 건가 이런 게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민들 앞에 이런 모습을 드러내나 놀랍기도 했지만 실망감도 매우 컸습니다. 네. 그 어떤 당무에 대한 뭐 개입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보셨다는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예. 민주주의에 대한 그 기초적인 개념이 과연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신당 합류를 선언하시면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에 속았습니까? 우선 앞서 말씀드린 예. 그런 비민주적인 행태도 그렇게 할 줄은 몰랐고요. 예. 이 정부의 특징은요.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께 어떤 보여드린 국정 비전이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코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 나왔던 공정과 상식 그건 뭐 선거 슬로건이니까 그거를 국정 운영의 비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예. 비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놓는 정책도 대단히 즉흥적이고 단발적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예만 들어도 그 공매도 금지 예, 주식 예. 거래와 관련한 그거는 사실 그 금융 전문가들은 찬성하기 어려운 정책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주식 투자로 돈을 잃은 분들 중에 일부는 이게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고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네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매도가 오히려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분명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금투세 폐지도 그거 하려면 국회 입법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의석 구조상 그게 되나요? 예.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죠. 예. 최근에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해서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도 콘크리트는요 원래 굳는데 5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년까지는 계속 단단해지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물론 네. 그 안에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50년쯤 되면 불편해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거를 땡겨서 그전에 30년 하다가 40년으로 늘린 걸 다시 갑자기 30년으로 줄이면서 하는 것은 누가 네. 봐도 이게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이런 네. 여러 가지 면이 대단히 실망스럽고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뭐 비전이 없는 것 그리고 내놓는 정책 등 여러 가지 봤을 때 속았다 이런 걸 느끼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
1992 1992 맨투맨을 입는 젊은 보수라고 불리는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는 옆에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의도 사투리를 제대로 쓰시는 게 훨씬 낫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색한가요? 대래? 아니 오늘 당장 서울시당에 행사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갑자기 마포 을에 김경률 회계사가 비대위원, 예. 출마합니다. 그러면서 뭐 정청래 의원 잔뜩 비난하고 이제 김경률 회계사를 단상에 불러서 손을 번쩍 들어줬어요. 근데 그 지역에 당협위원장이 있거든요. 계시죠. 그리고 또 그 당협위원장으로 계신 분 외에 다른 출마 희망자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는 출마 선언도 안 한 상태고 뭐 어떤 거를 공식화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 바로 국민의힘 공천 룰을 발표했단 말이죠. 공천 룰에 의하면 컷오프 대상자는 대단히 적어요. 그러면 그 마포 을의 당협위원장이 컷오프 대상인 게 명백하지 않는 한 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불러다가 이 양반이 출마해서 민주당 현역 의원을 꺾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건 여의도 문법상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네네네.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나 마찬가지인데 당대표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출마자 중에 일부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얘기는 기존 정치문법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의도 사투리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배우셔서 제대로 써라. 이거는 여의도 사투리도 아니고 서초동 사투리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저는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아, 네네. 그 특히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이 공약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도 그랬습니다. 왜 국회의원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직역을 구조정할 때는 과감하면서 자기들 정수 줄이면 얘기만 나오면 정치 혐오를 붙이기니 예민하게 나오냐? 다른 직역의 정수를 줄이는 거에서 과감했던 적이 있나요? 국회의원들이? 네. 그거는 예를 잘 못 찾겠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그 단점은 어떻게가 없어요. 항상. 그러면 뭐 좋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이 크니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거를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한다고 치자 말이죠. 네네. 그러면 250명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러면 비례대표가 47석인데 비례대표를 다 없애고 지역구도 3군데 더 줄여서 250명으로 갈 거냐. 아니면 비례대표는 남겨두고 지역구를 줄여서 할 거냐. 아니면 이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의석수를 줄일 거냐. 아니면 중대선거구로 바꾸면서 의석수를 줄일 거냐. 하우가 없어요. 그냥 줄이겠다. 네. 50명 그냥 줄이겠습니다. 예. 어떻게는 본인도 설명을 못해요. 네. 아니 그러면 그 정도로 생각이 정리가 안 됐으면 줄이자는 거를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단계죠. 네네. 본인은 적어도 최종적인 목표는 50명을 줄이는 거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줄이자를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이런 걸 던져야지. 아니 이건 뭐 던지기만 하고 뒷감당은 하지도 못할 거면 네. 이거는 여의도 사투리도 아니고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개혁신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7319님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권력 독점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셨고요. 그리고 1065님 김용남 위원장님 탈당의 변 감명깊게 봤습니다 하시고 또 유튜브에서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님 와 이준석 저격수 김용남 위원장이 개혁신당으로요. 정치는 역시 알 수 없군요 하셨습니다. 신당 합류를 선언하시면서 소액주주 권익보호 법제화를 실현하겠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거는 제가 월요일 날 발표한 내용인데요. 예. 사실은 여기서 제가 쓴 책의 내용을 요약 발표한 게 월요일 발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썼던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예. 우리나라 주식이 제일 쌉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싸요.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하면 주가 순자산 비율이란 기준으로 보면 제일 싼 주식인 게 분명한데 네네. 이렇게 한국 주식이 싼 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만이 우리보다 주가가 훨씬 높고 이스라엘이 훨씬 높은 게 설명이 안 돼요. 아, 그쪽이 더 안보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 못지않게. 주가가 이렇게 싼 건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가 형편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배주주들이 소액주주들의 어떤 면에서는 뭐 나쁘게 표현하면 등을 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싼 주식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을 만한 8가지 입법 과제를 개혁신당이 22대 국회 임기 내에 하겠다. 이 발표를 제가 월요일 날 한 것이죠. 예, 예. 아, 뭐 시간이 뭐 얼마 없었어요. 요거 왜 좀 이렇게 짧아요? 여쭤볼게요. 근데. 총선 앞두고 지금 용산 출신 관료분들 뭐 출마 채비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수원, 병임, 황문규, 뭐 분당을의 김은혜 이런 분들 거명되는데 이번 총선에서 이런 분들의 후보 출마, 본격 출마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높지 않잖아요. 매우 낮은 편이죠. 네네. 그런데 그 내각에서 일했던 사람 또 대통령실에서 참모로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옷을 벗자마자 이렇게 출마하는 게 글쎄 국민들께서 그런 후보들한테 표를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짧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주식 얘기 더 해야 되는데 이거.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아빠와 둘이 사는 주영이는 얼마 전 소아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한데요. 허리 부상으로 근로 능력을 잃은 아빠에게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덮치며 주영이 치료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규칙적인 주사를 맞지 못해 저혈당으로 쓰러진 적도 여러 번. 아직은 스스로 약 주입이 어려운 나이라 자동 인슐린 펌프 시술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정기적인 병원비와 고액의 펌프 비용은 아빠에겐 커다란 벽입니다. 아픈 딸을 보고도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에 또 한 번 눈물 짓는 아빠. 주영이와 아빠가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기온이 올랐지만 오늘은 악기상입니다. 곳곳에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지나고 있고요. 오늘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특히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등 강수 형태가 복잡했습니다. 남부지방은 비로 내리는 곳이 많은데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렇게 가끔 비나 눈이 오고 강원 동해안은 오늘 밤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의 강수가 먼저 그치겠고요. 내일 오후 충청과 전라권, 내일 밤 경상권의 강수가 우선 종료됩니다. 하지만 일요일까지는 곳곳에 비나 눈이 꽤 자주 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내일 낮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 당분간 길게 이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산지는 모레 밤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눈으로 수도권, 강원 내륙, 강원 동해안과 경북 산지 1에서 3cm, 강원 산지는 5에서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예보됐고요. 비로는 전국 대부분 5mm 내외인데 강원 산지나 동해안 남부지방은 5에서 20, 제주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충북, 충남 등 일부 내륙은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겠고요. 내일도 오전 중에는 중서부 지역이 나쁘다가 늦은 오후부터 나아지겠습니다. 기온은 높아서 내일 아침 서울이 영상 2도, 낮 기온은 최고 10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이번 주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시당을 찾아 이기는 공천 방침을 밝혔습니다. 피습 사건 이후 보름 만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은 정권 중간평가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오늘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전현직 의원 34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납입 한도를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연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2,430대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내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번째 정치개혁안을 발표했고 공관위원회는 경선 규칙을 발표하는 등 여당의 총선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요 어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제시를 하셨는데 총선에 승리하고 나서 국회의원 수를 300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홍 의원님, 의원 정수를 50명 정도 줄이자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의원도 직업이시지만 가장 민감해할 만한 부분 아닌가 좀 평가를 하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가장 그 민감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야당이라든지 일부에서 뭐 비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국민 대다수는 좀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리즈로 지금 정치 개혁 혁신을 지금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불체포 특권 포기부터 해서 금고 이상의 그 최저임금 발령 세비 반납,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귀책 사유 시에 보궐선거 후보자 안 낸다는 그다음에 이제 사탄인데 사실 이제 국회의원 정수 관련해서는 뭐 좀 설랑설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우리나라 총 인구가 지금 2020년부터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인데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전 분야에 걸쳐서 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국회가 좀 의원 정수를 좀 줄이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통한 어떤 정치적 불신을 걷어낼 수 있는 아주 뭐 획기적인 정치 개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야권에서는 그럽니다. 이게 나쁜 포퓰리즘의 정수다. 또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 비판도 하던데 반박을 하신다면요? 나쁜 포퓰리즘이 아니라 좋은 포퓰리즘이죠. 네네.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배경이 나왔냐면 사실은 저도 25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다가 지금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보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사실 너무 깊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의 어떤 불신을 걷어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어떤 조치들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혁신,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이 지금 국회의원 정수도 그런 어떤 시각 연장선상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포퓰리즘이고 정치 어떤 불신을 걷어내기 위한 저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원 정수는 뭐 향후에 그 50명을 뭐 어떤 식으로 줄일지 이런 것들은 좀 논의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선거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좀 요구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예. 일단 선거제가 사실은 뭐 100% 만족스러운 뭐 선거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100% 유리한 선거제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연동형이냐 뭐 준연동형이냐 아니면 또 병립형이냐 이런 것은 이제 주어진 선거구 내에 이제 비례 대표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방식인데 사실 뭐 준연동형이 소수당을 좀 이렇게 뭐 보호하고 뭐 양극단의 어떤 그런 갈등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문제점은 이걸 순수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21대 때 봤듯이 위성정당 출연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럼 위성정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 정당들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꼼수라는 비판도 있었죠. 이건 완전히 사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성정당 출연이 불을 보듯 뻔한 이런 어떤 문제를 저희가 그렇게 21대 전에 20대 말에 강력하게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민주당이 정의당과 뭐 야합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또 딱 통과되고 나니까 당시 민주당이 사실은 안 하려 하다가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지금 이제 병립형으로 하려 하다가 지금 민주당 내 이제 당내 반발이 심하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국민들 보기에도 참 민망한 것이 총선이 바로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데 게임의 룰도 지금 현재까지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참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문자 메시지 몇 개 좀 들려드릴게요. 5609님 국회의원 수를 줄일 게 아니라 일할 사람 수는 그대로 두고 세비를 반으로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시고요. 5169님 국민들은 의석수가 많고 적음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하셨고 마지막으로 2081님 의원수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본인 목에 스스로 박을 다는 고양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뭐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민감한 문제이시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향후에 한번 과정을 좀 지켜보겠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앞서 언급하신 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랄지 또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은 의원이 재판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한달지 아니면 국민의힘 귀책으로 재보궐이 생기면 공천을 안 한달지 이런 것들 약속했는데 이런 개혁안은
당내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요? 예, 뭐 저도 국민 불신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정치 혁신, 국회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예. 이런 혁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다가오는 총선에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지금 민주당은 무대응하거나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근고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을 때 재판 기간 동안에 어떤 세비를 반납하자는 이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법안을 낸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법안만 냈다고 해가지고 뭐 다 된 것도 아닌데 이 법안은 뭐냐면 구속 기간 중에 이 세비를 반납하자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농내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수사를 재판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구속이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민당의 법안 구속 기간 중에 세비 반납이라는 안하고 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이 안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차이죠. 좀 있네요. 네. 뭐 좀 차이가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가 아닌 사실을 가지고 좀 비아냥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그런 어떤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아직 룰 얘기를 했었는데 경선 규칙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관련돼서요. 공천관리위원회 동일 지역구에 3선 이상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경선 점수를 최대 35%까지 감산하는 경선 규칙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역 의원분들 중에서 평가 점수가 낮은 7명은 또 컷오프되고 그다음으로 낮은 18분은 감점을 안고 경선에 나가야 하는 이런 규칙을 정한 이유는 뭐라고 이해하면 될지요? 예, 이번에 사실은 이제 어제 공관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공선 규칙은 예. 역대 저희 당에서 발표한 어떤 그 공선 규칙보다도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좀 시스템적이라 보여집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뭐 윤심 공천이니 아니면 검사 공천이니 낙하산 공천이니 이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우려 내지는 어떤 비판적 어떤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원천 배제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평가를 해서 현역 의원 10%는 컷오프를 시키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감점을 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선 이상 중진을에서는 별도로 마이너스 15% 이제 감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세대 교체를 하는 어떤 그런 공천 규칙을 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 중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또 3선 이상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관리가 됐다면 도전자들의 어떤 그런 그런 경쟁에서 저는 이길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좀 그 신인에게 우대하지만 그러나 일방적인 어떤 물갈이 네. 어떤 뭐 중진들의 물갈이 이런 거를 이제 원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근데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이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들 대부분이 영남 지역인 점을 언급을 하면서 이 공천 학살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하던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근데 이제 그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경선으로 들어갔을 때는 경선하는 어떤 그런 비율이 당헌 50, 그 여론조사 50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이라든지 그 또 충청도권은 이제 그 당헌 20, 여론조사 80인데 예. 그러면은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특히 당헌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 특히 중진 이상의 의원이라면 굉장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중진에게 어떤 불리하고 이게 학살이다. 이 사항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이 기준에 따르면 과거에 어떤 뭐 일방적인 어떤 물갈이 공포에서 중진들은 좀 해방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지금 얘기랑 조금 결은 다르지만은 어제 그 깜짝 발표가 있었어요.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마포을 이 얘기를 듣고 야 이렇게 발표도 되는구나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평가를 좀 하시겠어요? 예, 이제 오늘이죠. 오늘 예. 시당 서울시당 그 신년결의회 때 했고 어제는 또 인천시당 신년결의회 때 개항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나간다. 네. 원희룡 장관이 이제 돌덩이 치우겠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가 그 원희룡 전 장관, 오늘이 김경률 그렇습니다. 비대위원. 예. 그래서 어제 사실은 오후에
대구 경북 그 신년교례가 이제 그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는데 예. 그때 원희룡 장관이 오셨더라고요. 지인이 많아서 오셨겠죠. 그래서 제가 원희룡 장관한테 이거 어떻게 덜덩이란 표현을 썼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물으니까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추측은 아마 국토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고속도로라든지 도로를 만들 때 돌덩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치우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직업병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면 네. 정치를 처음 하시는데 굉장히 정치적 순발력과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의 신년교례 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오시니까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인사를 하는데 소개를 하는데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갑자기 의자 위에 올라가서 네.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참 보통 분이 아닌가 했는데 사실 어제 원희룡 장관을 소개한 것도 그렇고 김경률 비대위원을 소개한 것도 그냥 소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년교례 할 때 좀 더 의미 있고 좀 약간 깜짝 이벤트적인 그런 어떤 성격. 특히 계양은 이재명 대표 또 마포는 또 정청래 의원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김경률 비대위원을 그런 자리에서 소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가장 극대화된 뭐 발표를 좀 해낸 것으로 평가하신 것 같고요. 공관위원 출마 여부도 좀 관심을 모았는데 공관위원분 중에서 현역 의원이신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이철규 의원 경우에 교체 지수나 심사 평가 결과 관계없이 무조건 경선을 시행하기로 한 건 잘했다 보시는지요? 예. 사실 이제 현역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당연직으로 이제 사무총장 또 이제 영입 위원장의 이제 자격으로 이제 들어가신 두 분인데 사실 두 분도 사실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제 그런 어떤 평가 교체 지수 여부 없이 관계없이 이제 반드시 경선하겠다. 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건 먼저 좀 솔선수범에서 자세를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컷오프 말씀 나눴는데 현역 의원 7분은 컷오프 되는 셈이 되면 만약에 이분들이 모두 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좀 여당 입장에서 부담되는 부분 아닌가 혹은 이걸로 인해서 가실 만한 분들은 아닐 거다. 어떤 생각이세요? 뭐 정치는 뭐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뭐 본인들은 좀 억울한 생각이 있으면 혹시 또 그를 또 뭐 생각을 가지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관위에서 순차적으로 하면서 이제 대구 경북이라든지 당세가 강한 지역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할 것인데 사실은 저는 지금은 설사 컷오프 된다 하더라도 조금 섭섭하시겠지만 이준석 신당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사실은 명분이 사실은 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는 원칙과 상식이라든지 이낙연 대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이런 방탕정당 또는 개딸 전체주의에 의해서 지금 당내 다양한 어떤 목소리가 상실된 이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떤 평가에 의한 어떤 컷오프가 된 어떤 분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 일단 첫 번째 명분이 없고요. 예. 두 번째는 과연 이준석 신당에 가는 것이 본인의 어떤 앞으로 있던 정치적인 어떤 역정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만약에 무소속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유리하느냐 본인의 있던 그런 입장에서 판단할 텐데 현재 시점 즉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하고 이준석 신당 두 개 선택을 만약에 대구 경북에서 한다면 이준석 신당이 별로 유리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향후 본인의 진로에 있어서도 이준석 신당으로 합류하는 것이 향후 진로에 저는 엄청나게 좀 부담 문제점으로 좀 이렇게 기록되고 나중에 어떤 주원거시처럼 어떻게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신당으로의 합류 가능성은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높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현역 의원이 신당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여당보다
민주당이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될 거다. 왜 그렇게 예상하시는지? 아니, 지금 당장 보십시오. 벌써 3지대라 하지만 이미 그 예를 들면 양양자 의원의 한국희망이라든지 또 뭐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 특히 원지가 상식이 3분 또 이낙연 대표 이런 분들이 다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민주당에는 탈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유영찬 의원은 뭐 눌러 앉았지만 유영찬 의원을 눌러 앉힌 뭐 임종석 뭐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친명 그룹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저 친문 그룹에 대해서 네. 지금 친명 어떤 그룹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공격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위에도 지금 도덕적 적격 심사에서 계속해서 지금 파열음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면에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또는 어떤 전직 의원이라도 탈당할 어떤 개연성이 있는 분들은 우리 당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의 이게 전초전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예, 더 많은 민주당의 신당행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셨고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께서요. 부산 출마를 공식화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후배들이 잘못해서 나오게 됐다. 정치와 국회가 나라를 망치는 만악의 근원이 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후배 의원 입장에서 이 김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그 김무성 대표님의 이 말씀 네. 참 후배 정치인으로서 참 굉장히 좀 귀 기울여서 들을 어떤 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예. 과연 김무성 대표 같은 분이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올드보이로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네. 아무래도 좀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저희 진영 사이에서는 결국은 탄핵을 통해서 이제 우파 보수 진영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런 여파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게 되고 국회를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망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어떻게 보면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사실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나옴으로써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기억이 좀 하게 된다면 예. 오히려 어떤 당 특히 이제 진영 간의 어떤 진영 내의 어떤 갈등도 더 좀 발생할 수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어떤 대표님이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명예 회복 차원은 모르겠으나 당 전체적으로는 국민들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추진 중인 개혁신당이 어제 4.5 정책으로 대통령 배우자 그리고 가족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문화하는 이른바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던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요?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예. 사실 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굉장히 좀 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 배우자는 그 배우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배우자를 고위공직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관련돼서 형사소출할 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련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록 공개를 의무화하자고 했는데 예를 들면 기록 공개 의무화는 저도 대통령 기록법을 공개 의무화를 예를 들면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옷값 때문에 많이 논쟁이 있었을 때 이게 이제 비공개 대상이 됐기 때문에 공개를 하자고 법안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항하고는 또 별도로 해서 과연 기본적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고위 공직자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좀 문제점이 이 법안에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개혁신당이 색깔도 내놨고요. 오렌지색으로 내놨고 이게 일각에서는 보수 진보를 좀 섞으면 이 스펙트럼이 이 색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하던데 오는 총선에서 개혁신당의 바람의 세기는 어느 정도로 불 거라 보세요? 미풍, 약풍, 강풍, 태풍? 저는 처음에는 그래도 중풍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약간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저는 자꾸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고 좀 미풍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개혁신당이 내놓는 안들이 일단 보면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기보다는 좀
정책적으로 좀 속된 말로 좀 이상한 어떤 법들만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그 김영남 전 의원도 이야기를 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뭐 200만으로 만들겠다 4년 이내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기축통화론 뭐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사실 과연 정부가 개입을 해서 지금 시장 가치에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보는 주식 가치를 지금 뭐 7, 8만 원대 삼성전자의 가치를 200만으로 올릴 수가 있느냐. 이건 너무 황당한 어떤 이야기죠. 그런 어떤 정책 공약이 자꾸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지금 발언 하나를 보면은 거의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뭐 스토킹 하듯이 뭐 도나츠다 뭐 커피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토킹을 하는 것들이 보면은 좀 뭐 시샘 질투의 다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혁신당의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바람의 세기가 갈수록 좀 약해질 것 봅니다. 이낙연, 이준석, 이낙연 이 두 분은 결국에 손을 잡을지 아니면 잡게 될 수밖에 없을지 못 잡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일단 잡을 필요성 분명히 있죠. 일단은 뭐 그 이제 그 기호 3번 얻기 위해서도 이제 잡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당을 좀 운영하는데 비용도 세이브되고 좀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은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뭐 생각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 기본적으로 좀 어렵고,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의 어떤 트라우마도 좀 있는 데다가 저는 또 가장 중요한 결합 여부가 지금 선거제입니다. 만약에 병립형으로 되면은 합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로 되면은 합칠 어떤 요인보다 별도로 있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수당일수록 더 그 비례 그 투표에 비해서 의석 배분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그 원심력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거제 개편하고도 이런 어떤 그 빅텐트의 있던 실현 여부가 밀접하게 좀 관련돼 있을 겁니다. 예, 뭐 두 분의 뭐 정치 노선 비전뿐만 아니라 선거제에 따라서도 두 분의 연대가 갈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도로 위로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금호분기점에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서대구 방면으로 이동하는 램프 구간 2차로에서는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근 4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졌고요. 이후 정체는 경기권 안성분기점 일대와 오산에서 동탄분기점 부근, 다시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판교 일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먼저 산막에서 신천 사이로 11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지나고요. 더 가서 서창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서창분기점에서 남동 사이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서울시내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분당 수서로 복정나들목부터 긴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강변북로에서는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를 앞두고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원효대교부터 구리 시계까지 더딘 흐름 길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 뉴 코너. 오늘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계를 해설하는 뉴미디어 북저널리즘의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예, 세계를 해설하는 분. 오늘도 세계를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당정의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과 관련한 이슈인데 배우자의 1개월 출산 휴가 의무화 이게 검토가 되고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여성의 독박 육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판단 아래에서 이 배우자의 1개월 출산 휴가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 정도예요. 열흘 정도. 네. 근데 이 기간을 늘려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데요. 아마 다음 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위 전체 회의에서 1가정 양립 대책으로 발표를 하거나 혹은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으로 조금 구체화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실 뭐 남성의 육아 참여라는 이런 말도 되게 민감한 분들 많더라고요. 맞죠. 이게 같이 키우는 거지 누가 주가 되고 누가 참여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지금 열흘 정도의 출산 휴가 좀 짧죠? 네, 많이 짧죠. 사실 이 배우자 출산 휴가가 처음 도입된 게 2007년인데요. 당시에는 3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2012년에는 유급 3일을 포함한 5일로 확대가 됐고요. 2019년부터 지금 형태의 10일로 운영 중입니다. 근데 이 기간을 이제는 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좀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늘려서 이 1개월의 유급 휴가를 조금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데요. 그리고 또 되게 많은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어요. 뭐 직원이 출산 휴가를 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비용을 좀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고 기업에 아예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지금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기업에서도 뭐 의무화한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럼 출산 휴가를 만약에 잘 주는 기업이 있으면 뭐 나라에서 뭐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좀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처럼 육아의 친화적인 근로 형태를 취업 규칙에 아예 명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이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잖아요. 그 비슷한 혜택을 육아 친화적인 기업에게도 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이 중소기업이 취업 규칙에 이를 넣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좀 제한적으로 활용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지점을 조금 보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고용노동부가 2022년 기준 1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놨어요. 근데 이걸 보면 사실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현실은 좀 잘 안 바뀐다라는 부분들이 좀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내용이 어땠길래요? 보고서 내용이요? 네, 보고서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은 그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사업체가 절반가량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그 승진이 좀 늦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45.6% 정도의 사업체가 이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중에서 좀 업종별로도 이제 굉장히 편차들이 있었는데 특히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92.9%의 사업체가 이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좀 아직 우리 사회가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5169님 워킹맘으로서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은 꼭 의무화됐으면 좋겠어요. 배우자가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정당하게 휴가를 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선행되어야겠죠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출산 예정일을 입력을 하면 아예 그냥 그 출입증 카드가 제한된다든지 좋은 방법이네요. 뭐 아니면 뭐 이걸 꼭 상신을 안 해도 자동으로 그냥 당신은 열흘간 못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 자동화 시스템. 그 부분들도 실제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사실 잘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육아휴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위험도가 크다. 이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남성 육아휴직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출산 휴가 뭐 열흘 하는 것도 이렇게 뭐 한 달로 늘리니 많이 하는 게 얘기가 되는 거 보면 남성의 육아휴직은 조금 더 먼 얘기처럼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좀 인식과 제도가 함께 따라와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라떼파파라고 해서 좀 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끄는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아주 많아요. 이 스웨덴은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을 최대 480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1년 넘게요? 네,
그리고 부부 한쪽이 반드시 90일은 사용하도록 하는 좀 할당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지점들을 같이 늘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라는 거. 네. 뭐 안 쉬고 싶어도 안 쉴 수 없게끔 그쵸. 하는 것들. 네. 뭐 군에서도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4명이면 당직 근무에서 아예 그냥 제외시켜버리는 저출산이 상당히 화두이고 관심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 많이 마련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 소식입니다. 유니클로가 중국의 패스트 패션 기업 쉬인을 제소했다. 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도쿄에서 네. 유니클로가 쉬인이 팔고 있는 가방 중에 유니클로의 가방과 아주 유사한 제품이 있다. 이 지점을 좀 문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네네. 나일론으로 된 크로스백을 이제 유니클로에서 팔고 있는데 그걸 쉬인이 카피해서 팔고 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좀 고객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저도 뭐 패션의 문외한은 아니지만 쉬인이라는 기업은 좀 낯섭니다. 청취자분들 네. 그럴 것 같은데 잠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게 쉐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소셜 미디어에 광고가 굉장히 많이 뜨는 기업이에요. 오. 중국의 온라인 패스트 패션 쇼핑몰 업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면 기획과 생산 유통까지를 한 회사가 다 맡아서 판매하는 의류 브랜드를 말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좀 인기가 많은 H&M이나 자라와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패스트 패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획부터 판매까지 한 곳이 맡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생산이 가능한데 그렇겠네요. 네, 쉬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라서 디자인부터 판매까지 5일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의 기업이에요. 그래요? 뭐 네. 단체티 맞추는 정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10대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고 네. 사실 비공개 기업이라서 정확한 재무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연간 매출이 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39조 2,700억 원 정도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비공개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숫자만 들으면 충분히 상장까지 될 기업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 증시에 뭐 IPO를 신청했다 이런 보도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녹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쉬인이라는 기업이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약간 좀 문제가 많은 기업이라서 그런데요. 네, 일단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디자인 카피 문제가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여기서 하루에 공개하는 신상품의 양이 한 6천여 건 정도 되거든요. 어이구, 어떻게 이게 그게 그쵸. 되죠? 어떻게 가능하냐? AI로 돌리나요? 거의 디자인 카피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계속해서 생산을 하는 거죠. 이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렇죠. 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노동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쉬인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 이유가 강제 노동 이슈 때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뭐 그냥 제가 6천 건 정도 된다고 해서 말한 건데 정말로 강제 노동까지 연결돼 있나 보네요. 네. 혹사를 좀 시키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옷 가격이 일단 정말 저렴해요. 네. 뭐 5,000원, 6,000원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인권 단체들이 이런 가격이 가능한 것 자체가 중국의 그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인들을 강제 노역에 참여시켜서 면화를 생산하기 때문이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을 시행 중이라서 강제 노동 여부를 확실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박 증명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미국 하원 의원 24명이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IPO를 좀 중단하라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뭐 저작권적인 문제 또 강제 노동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옷이 이렇게 싸고 빠르고 또 많이 만들어지면 옷 안 그래도 요즘에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그쵸. 이게 뭐 처리도 어렵고 네. 또 플라스틱 소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환경 문제까지도 생각이 되고 네. 옷을 너무 많이 만들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실제로 좀 옷을 싸게 만들다 보면 네. 내구성 같은 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옷을 만드는데도 배송하는데도 탄소와 자원이 계속해서 쓰이기 때문에 네. 이 패션 산업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환경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패션 산업에서 지금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에서 10%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네. 이게 항공과 해운 분야를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거든요. 게다가 또 폴리에스테르 같은 좀 합성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나 기름 사용 등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쉬인뿐만 아니라 이런 패스트 패션 경향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대표적인 단벌 시사라서 이런 면에서는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 환경 문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소식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후 이슈 소식이네요. 네, 정확하게는 기후 위기 부정론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기후 위기 부정론자. 네. 뭐 기후 위기라는 것은 도래하지 않을 네, 미래다. 그쵸. 그런가요? 그런 이야기인데 최근에 조금 유튜브에 이상한 동영상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어떤 거예요. 네, 뭐 풍력 태양 에너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가 효과가 없다거나 뭐 해수면 상승이 사실 산호초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류의 좀 이야기라든가 혹은 기후 과학자들이 부패했고 사람들이 지금 겁주고만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좀 기후 대응이나 기후 과학 등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일부 뭐 어떤 음모론 제기한 분도 많고 네. 하다 보니까 대세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류의 영상들이 좀 많이 소비가 되고 있나요? 네, 진짜 지금 좀 조사가 된 바가 있는데요. 예. 그 영국의 비영리 조직인 CCDH라고 있어요. 네네. 그 디지털 증오 대응 센터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수천 개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췌할 수 있었고 그래서 CN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형태의 기후 부정들이 기존 형태의 좀 지구 온난화는 없다 혹은 뭐 기후 위기는 오지 않는다라는 류의 기후 위기 부정과는 조금 경향이 달라졌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그 영상을 보면은 낙관론자들을 넘어서 에이 그런 거는 거짓이야 이런 영상을 저도 왕왕 본 건 같은데 그런 것들도 뭐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얘기였잖아요. 뭐 온난화는 안 올 것이다. 뭐 기후위기 같은 것은 아주 막 수천 년 후에나 일어날 법한 일이다. 이런 얘기들요. 그렇죠. 아예 좀 인간은 이런 기후 위기로부터 책임이 없다는 류의 급진적인 이야기들이 기존에는 많았는데 네. 이제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혹은 기후 위기를 말하는 과학에 대한 불신을 좀 퍼뜨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CCDH의 연구원들이 96개 유튜브 채널에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게시된 1만 2천 개의 동영상을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새로운 형태의 기후 위기 부정론이 전체 이제 기후 위기는 없다라고 말하는 그 부정론의 동영상의 70% 정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35%였는데요. 정말 크게 오른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는 없다. 뭐 이런 류의 기존의 기후 위기 부정론은 48%에서 14%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기후 위기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좀 크게 줄었지만 한 단계 조금 더 음모론이 진화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영상이 좀 퍼센테이지가 좀 줄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 자체가 또 기후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들 체감하고 있다는 것 같고 네. 아니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어떤 쪽은 뭐 영상 11도 겨울, 네. 어떤 쪽은 뭐 눈이 오고, 어떤 쪽은 비가 오고, 뭐 어떤 쪽은 우박이 오고 네. 뭐 이런 것처럼 기후가 왜 이래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좀 줄고 있다는 것은 기후 위기를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인정하고 느끼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겠죠? 네. 한편으로는 그런데 예.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부분은 네네. 사실 기후위기가 존재한다는 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체감을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설득당하기는 쉽지 않은데 오히려 뭐 해수면 상승이 산호초한테 좋다더라.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설득당하기가 쉬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수십 년 동안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형성된 여론까지도 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지 조금 더 폭넓은 형태의 기후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몇 가지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스영님 쉬인 소식을 아까 들으시고 주셨네요. 카피는 도둑질이죠. 파파뉴 몰랐던 뉴스 새로운 소식 알게 되어 유익합니다. 좋고 983 하나님 쉬인 이야기는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3,000원짜리 티셔츠도 무료 배송해 준다더라고요. 저렴한 가격 또 무료 배송으로 인기가 많아진 것 같은데 노동과 법 또 환경 문제도 있었군요 하셨고 김현영님 김혜림 에디터가 들려준 소식은 매번 눈길이 가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올해 전 세계 곳곳에서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그 첫 순서로 지난 13일 토요일에 타이완에서 제16대 총통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총통으로는 반중 친미 성향인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타이완 현장에서 선거를 지켜보신 분입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이번 타이완 선거 결과와 의미 또 외교 경제적 관점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타이완 현지에서 선거를 지켜보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사실은 그 이전 선거보다는 굉장히 차분하게 치러졌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11월 24일에 소위 이제 후보 등록할 때 단일화 협상이 있었잖아요. 이제 국민당과 민중당 간에 그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집도끼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콘크리트 지지층들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집권당 프리미엄을 얘기할 때 35% 정도 민진당이 갖고 있었고 국민당이 한 25% 정도가 이제 콘크리트 표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45%를 가지고 싸우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커원 저 제3당 후보가 이번에 보셨지만 26점 몇 %를 하니까 국민당으로서는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중국 대만의 유권자들이 잘 이해를 한 거죠. 타이완 유권자들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투표율도 저조해졌고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지지자들과 이 후보들 간의 어떤 그 분위기는 굉장히 고황돼 있었으나 이제 사회 전반적인 그 유권자 분위기들은 매우 차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매우 차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번 선거는 타이완의 친미, 친중 구도를 뛰어넘어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사실은 이번 선거가 미중의 대리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기사도 쓰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친미 반중이라면 4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 당선자가 40%의 아주 약세 총통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리고 또 소위 입법위원들 우리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여기는 또 국민당을 1당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죠. 한석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지 않게 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친미, 친중, 반미, 반중 이런 구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다. 그러네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타이완의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움직여서 이걸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양안 관계라는 것은 칼자루는 어쨌든 중국과 미국이 쥐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거나 탈중국 반중 막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문제 예를 들어서 청년 취업 그다음에 타이완이 아주 오랫동안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타이완이라는 데가 세계 21위의 경제권입니다. 그럼 인구도 한 2,400만 되고요. 유럽에 어디에 있으면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임금 구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데 물론 물가가 싸서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그걸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금 개혁이라든가 우리보다 탈원전을 일찍 외쳤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으니까 정전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슈가 내정 문제로 많이 집중이 됐다.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도 보면 아시잖아요. 이 뭐 민주와 독재가 민진당이 얘기했던 겁니다. 민진당을 선택하면 우리가 민주로 남을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뭐 국민당을 선택하면 독재 정권과 타협하는 거다. 왜? 국민당과 공산당은 훨씬 가깝다. 우리 거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걸었고 국민당은 전쟁과 평화라는 프레임을 걸었어요. 나를 선택하면 평화가 오지만 민진당을 선택하면 전쟁이 온다. 이 가운데서 이제 제3당인 민중당은 중도 노선을 택했고 중국은 번영과 쇠퇴를 걸었습니다. 중국과 잘 지내야 번영이 오고 누가 되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타이완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친중 친미 반중 반미 구도가 아니고 그거는 겉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정 문제가 훨씬 크고 그래서 지금 당선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할 게 역시 국내 문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친중 친미 구도 반미 구도 이런 걸 자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어느 편에 서야 될 것 같은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옥죄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구조적으로 국민당도 중국에서 왔지만 그렇게 친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를 뺏기고 왔는데 상대적으로 중국과 안정적으로 지내는 것이 대만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중국과 뭐 다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미중의 대리전 이렇게 좀 간단화시켜서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그러면은 이번에 라이칭더가 선택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지난 8년간도 민진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각을 세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탈중국을 외치면서 친미 친일 정책을 쭉 했고 마침 트럼프 바이든이 대만에 대한 지원을 얘기를 했고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뭐 민주동맹, 가치동맹 이런 걸 얘기하면서 대만, 타이완의 그 국제적 지위를 많이 올려줬단 말이죠.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누가 되더라도 중국이 이 구조 틀을 갑자기 깨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관성이죠. 일종의 관성이고 그래서 50% 60%가 아니고 40%의 사람들이 원래 많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표를 조금 1~2% 확장한 거에 불과하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관성. 근데 또 앞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은 민진당 또 국민당뿐만 아니라 민중당이라는 제3당의 존재감도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특히 커원저 후보의 득표율이 20%를 넘었고 여기서 또 젊은 층의 표가 많이 몰렸다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뭔지요? 뭐 젊은 층들이 되게 우리가 보통 이제 20대에서 40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한 50% 이상을 커원저를 지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소위 민진당과 국민당의 양당 정치에 대한 일종의 환멸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 커원저라는 분은 본인도 자기는 녹색에 가깝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진당에 가깝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진당의 강경 독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신조류파라고 하는데 신조류파 때문에 민진당은 썩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라이칭더도 그 뿌리입니다. 계열이. 그래서 이제 협력을 사안별로 하겠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어쨌든 내용은 둘째치고 이 양당을 치열하게 비판하면서 뭔가를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잘하면 제3의 노선이 저쪽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타이완의 정치 분석가들은 과연 다음 선거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뭐 정책 토론회나 이런 데를 보면 구체적인 정책이 없어요. 사실은 새 후보가 양안 정책이라든가 국내 경제 문제라든가 이게 별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집토끼 전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누구도 이슈 테이킹을 하지 못했다. 이제 그 점에서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가 이제 타이완의 전국 방향 이게 이제 지금부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선거 결과 이후에 미국 또 일본, 중국 각자 나오는 평가들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사실은 뭐 관성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민진당 집권이 이어지는 만큼 기존 구대로의 구도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뭔가 다른 변화가 예상되는 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네, 뭐 특별한 게 없죠. 그리고 그거는 라이칭더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만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나는 차이잉원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갈 거다. 얘기를 했고 특히 라이칭더 이 당선인은 외교나 국제 문제 방면에는 커다란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정 문제는 이제 자기가 많이 하겠지만 외교 노선이나 국제관계 노선은 어쨌든 차이잉원의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거는 차이잉원 총통의 흐름을 가지고 간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탈중국을 기화로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성공했단 말이죠. 그게 타이완이라는 데를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는 거든 어쨌든 미국한테 전략적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옛날같이 뭐 대만 독립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중화민국 헌정 질서 속에 타이완을 운영한다. 헌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만 독립이라는 거를 이 수사적으로 좀 약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중화민국 질서를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중화민국은 이미 없어진 나라인데 자꾸 그걸 가지고 왜 하느냐. 하나의 중국을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민진당 입장에서는 중화민국 타이완은 한 번도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중국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행선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이 세 후보가 다 그랬지만 대만의 운명은 타이완의 운명은 2,300만 타이완 사람들이 결정할 거다.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뭐 지금 기존의 어떤 흐름과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와 영향도 한번 좀 짚어보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중국과의 관계도 더 까다로워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라이칭더 총통이 선거 전에 당선되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더라고요. 타이완 측에서는 어떤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타이완 관계는 어떤 입장을 우리가 좀 취해야 될까요? 그 사실은 타이완의 지도자가 이렇게 한국을 직접 거명해서 뭐 얘기한 거는 굉장히 옛날에 없었던 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 아시다시피 타이완이 지금 국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그 TSMC라는 또는 UMC라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새 공급망 짜는데 한국하고 타이완이 협력할 여지가 많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여기에서 협력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미국과 같이 가는 거라고 읽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무력 충돌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그 양안의 갈등을 더 촉발하면서 혹은 또는 이것 때문에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확장된다면 이제 우리한테 타이완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해라 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선택해서 해결을 될 거면 선택을 하면 되죠. 근데 선택해서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어차피 누가 어떻게 해도 깨끗하게 칼로 모 베듯이 안 잘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나눠서 보자. 이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 중미 갈등은 분명히 한반도 북핵 위협에 시달리는 우리한테는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한반도의 최대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들로서 협력 분위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도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물러날 수는 없죠.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얘기하니까 특히 단교한 미국과
뭐 일본 같은 데도 대만하고 훨씬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적어도 사안별로는 특히 반도체 협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서로 주력 분야가 다르니까. 네네. 한쪽이 나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생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고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영역을 확장해서 논의를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분야는 좀 두고 우리가 실리적으로 뭐 자유민주, 뭐 경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확장의 영역을 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다. 태은봉님께서요. 결국 칼자루는 양대국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거군요라는 문자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